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기로 출범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석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기로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 발 얘기가 보도가 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뭐 그게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갈 수밖에 없다.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결심을 한 거는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뭐 늦지만 잘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 현안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돈봉투하고 김남국 예. 그 의원 문제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파장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제 계기성에 의한 이제 혁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그렇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겠느냐 해서 총선 같은데 즈음에서 늘 이제 혁신위가 뜨거나 혹은 혁신안이 제시가 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이번엔 같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혁신위는 출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예. 의총에서 그게 얘기가 됐으면 무슨 혁신이 전권이냐 아니냐 뭐 외부냐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면서 시간을 좀 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득점으로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실점이 되는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근데 혁신위원장을 누구로서 임명하느냐, 누가 임명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누구로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중량감을 가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혁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을 찾다가 잘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외부 혁신위원장 해가지고. 예. 문재인 대표 때 이제 김상곤 혁신위가 그야말로 그냥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표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르면서 혁신안이 발의가 안 됐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박재승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해야죠. 공심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인물의 문제보다 혁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명망성이나 뭐 이런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민주당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이런 이제 혁신적 내용을 내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혁신의 아젠다 같은 경우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결국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너무 정치적이거나 뭐 이러면 둘 다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뭔가 혁신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또 혁신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공천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히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시기에 혁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보통은 선거에 지고 나면은 혁신위가 떠요. 그렇죠. 선거에 지고 나면. 근데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혁신위가 그나마
그나마 일단은 이제 표를 얻고 이겨야 되니까 예. 혁신하는 모습, 혁신의 내용들을 좀 성의껏 이렇게 추진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거든요. 이번에 혁신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계기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총선을 앞두고 하는 혁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총선 혁신이다. 총선을 앞둔 혁신이다. 그러면 지금 저는 민주당이 2016년 이후로 20년도부터 현역 기득권들이 좀 강화되어 온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국회에서 뭐 김남국 의원 사건도 그렇고 현역 기득권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 일탈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천혁신은 주 메뉴가 돼야 된다. 공천혁신 중에서도 현역 기득권의 그 박탈? 현역 기득권이 많이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혁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그냥 지도부가 커트시키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인위적인 공천이라면 시스템 공천은 민주당의 이제 현역 평가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 됐어요. 하위 예. 20%.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커트, 공천 배제. 2020년도에는 감산, 감점 페널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하위 20%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무조건 공천을 못 받아야 된다. 다음 총선에서. 아니 저는 네. 경쟁의 기회는 주되. 경쟁의 기회는 주되. 현역이 네. 우월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산을 받아도. 그렇죠. 그렇죠. 자기 득표율의 10% 20% 감산하는 건데. 그러네. 네. 정치 신인이 어떻게 그를 이겨요.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순간 이거는 이 하위 20% 의정활동 잘 못하고 이래서 하위 20% 평가받은 사람도 그냥 살 길을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거 이제 손 보고 그 다음에 또 저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입후보안 경쟁 후보들이면 4명, 5명 막 이러면은 이게 압축 커트를 하거든요. 예. 1차 컷오프를 하는데 이때 2명으로 하느냐 3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현역이 달라져요. 3명으로 할수록 유리하죠. 그렇겠네. 많으니까. 숫자가 그런데 많으니까. 그냥 1대1로 붙어버리거나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시스템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기준을 딱 세워갖고 원칙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징벌 또 잘못할 경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를 하되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나이 순으로 했다면서요? 3선 이상 중에서? 네, 주로 그랬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을 못했습니다. 3선이 안 되셔서 아니죠. 선수는 되는데 선수는 저는 되는데 4선을 했는데. 4선을. 근데 나이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요 관례이기도 하고 이치상 맞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 안 된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관례지만 이치상 맞다. 네, 맞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여러 가지 중에 관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선수 나이라면 선수 나이. 이치에 해당하는 거는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안 하고 원내대표 지냈던 사람도 안 해요. 그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다음에 장관 출신이 안 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부처의 수장이었다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건 다 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례와 이치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임위원장 이제 선출 방식이었다면 그 관례와 이치대로 해야 된다. 이거를 앞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3선 이상 나이순 이거는 이 경우에 따라서 깨진 경우도 있거든요. 재선이 한 경우도 있고 여가위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아마 초선이 한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재선 상임위원장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례라 하더라도 가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이치에 해당하는 거는 그거는 지켜야죠.
그럼 정청래 의원이 뭐 상임위원장 유지를 강하게 고수하면서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겟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다. 그게 어디 달나라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달나라 논리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이 행안위원장을 네. 포기를 하면 그다음 이재명 대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술이다 그러는데 입술이다. 이게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이치에 안 맞아요.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가방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행안위원장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서운한 게 있었을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방위로 갔는데 사실 행안위원장으로 됐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프고 서운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원장. 그러나 이치에는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뭐냐면 상임위원장, 간사, 예결위 개수조정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바쁜 자리고 그런데 최고위원이나 보직, 대변인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주요. 원내에 집중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부나 여기도 국회에서 맨 뒷자리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 자리 보면은 그렇죠. 지도부가 그냥 원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편하고 전화도 받고 뭐 막 해야 되니까 뒷자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 집중할 자리가 있고 당의 현안에 집중할 자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의 현안에 집중해야 되는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원내에 집중해야 되는 상임위원장까지 받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상임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제 최고위가 갑자기 열리거나 비상 상황이 있거나 그래서 상임위가 잡혔는데 상임위원장이 못 가면 대행으로 또 누구를 세워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엔 대변인, 사무총장, 뭐 전략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간사도 안 맡았어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한일 관계 관련해서 뭐 급속히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는 같은데 오염수는 이거는 뭐 규탄 대회도 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갈 것 같은 그냥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염수 문제 하고 지금 민주당 이제 좀 연관된 얘기인데 조금 비슷한 느낌? 상임위원장 문제가.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저게 늪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정청래 행안위원장 사수 청원 막 서명을 수만 명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국민들이 보는 시선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그런 이치에 안 맞는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막 본인이 이걸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술이라고 해서 강성 지지자들하고 또 한묶임이 되고 이런 게 결국은 이게 민주당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오염수라는 표현까지는 좀 지나치지만 이런 것 하나를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잘못된 문화가 방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이거는 정청래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고 결단 내려도 득점은 이미 글렀지만 더 끌면은 이건 참 볼썽사나워지고 어려워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선은 이제 명단을 보면 이제 기도 안 막히잖아요. 일본에 갔던. 그다음에 전문가 명단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애당초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정도 그렇고 검증의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안이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일본이 안 해서 그래요. 돈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저장 시설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방류가 제일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걸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아마 이 오염수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보나 혹은 이치적으로 보나 또 이 정부의 태도로 보나 굉장히 어려운 길로 지금 가고 있고 결론을 정해놓고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방류를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예. 근데 방류는 허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본산 후쿠시마산 생선은 수입 금지를 계속 고수할 것이다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확언하는 대로? 저는 그거는 이제 타이밍을 보지 않겠나 타이밍을 싶어요. 볼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방류가 되고 바로 뭐 수산물 수입 재개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을 좀 보겠죠. 여론.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는 감사원감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맞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뭐 늘 논란이 돼 왔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원 감사가 관례상 이제 선관위 대상으로는 안 해왔고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주의 정도 있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기관이면서 감사원법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행정기구 소속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감사 대상으로 볼 수 있냐. 예. 근데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인데 예. 대통령은 헌법적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선관위도 헌법기관, 대통령도 그런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예. 아닌 것을 적시를 해놨어요. 거기에는 선관위는 없죠. 선관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늘 이제 충돌이 돼 왔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적이고 늘 할 수 있는 이런 감사 요거하고 요번에는 이제 사안이 다르거든요. 이런 고전적인 이제 감사 받아야 된다 아니다 요 논쟁을 빼놓더라도 이번에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예. 이 아빠 찬스, 채용 뭐 이런 사고가 거의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수사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시점에 감사받아야 된다 이 논쟁을 다시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이게 일상 감사나 뭐 정기 감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기하로 감사 받으라고 막 해버리니까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여론은 그럴 수 있죠. 야 선관위가 저렇게 엉터리인데 감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감사를 감사를 받지 않아야 될 헌법기관인데 규정상의 감사원법에는 또 예외기관으로 표시가 안 돼 있는 이걸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원장 사퇴를 할지 민주당이 선관위와 공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순수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민주당하고 뭐 이중대란 운동 뭐 심지어는 뭐 이 북한 해킹 사건도 뭐 감사 내용에 국정조사 내용에 넣자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 마치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가 선거를 편향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그러고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된다고 이러니까 이 자체가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접근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규정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전적인 논쟁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같은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 마지막으로 그 짧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세 뭐 5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에서 보시기에. 전 그것도 납득이 안 가요. 예. 우선은 이준석 대표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우선 이게 이제 실무적 차원의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예. 실무적 차원의 5인회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실세 5인회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공식적인 뭐 최고위나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세 5인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 뭐 메시지도 정하고 그러는데 실세들이 무슨 대표 메시지 같이 스크린하고 정하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따지면은 실세 5인회 이런 거는 그것도 뭐 최고위 전에 모여서 뭐 실세들이 뭘 결정하고 그것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거기서 결정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너무 디테일한 일들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실세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적용이 안 되는 5인회가 있거나 아니면 실세 5인회라면 그렇게 거의 오픈된 상태에서 그렇게 막 실무적인 것까지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럼 자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실세들은. 그러니까 주로 뭐 공천 영향이라든가 야 누구 저거 안 되니까 빨리 윤리 열어서 저거 없애야 돼. 그다음에 전국 운영 방안이라든가 뭐 굵직굵직한 것들만 인사라든가 이런 게 실세들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메시지나 현안 점검 이런 걸 실세들이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꼬여 있는 서로 주파수가 다른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